100만 병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고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 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TV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여러분의 오후 2시를 책임지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은 나경원 캠프 대변인으로 깜짝 발탁되어 돌아온 우리 화요일의 똑순이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백지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못 보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나경원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다가 국민의힘에 사실 후보들이 많잖아요. 네.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을 좀 늦게 한 편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합류하게 됐는지까지도 한번 소개를 편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는 탄핵 인용 결과를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방송도 하지 않고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회의가 있어서 크게 뭐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경원 의원께서 출마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함께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합류를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12월부터 우리가 국민들이 지난 4개월간, 5개월간 이야기해왔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 지금 나경원 의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했고 지금까지 모여있는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무너진 시스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가장 정확하게 짚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청이 왔을 때 흔쾌히 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캠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년 스피커들이 많이 갔다. 우리 백지원 대변인도 있고 김정식 대변인도 있고 뭐 김민수 수석 대변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드럼통 사진 같은 경우도 청년들의 어떤 의견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들었는데 실제 다른 캠프와는 다른 나경원 캠프, 나경원 후보만의 강점. 오늘 오랜만에 다시 또 정치펀치 나왔으니까 마음껏 설명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나경원 캠프는 이렇다. 일단 저도 이제 과거에도 다른 캠프나 선대위도 겪어보긴 했지만 지금 나경원 캠프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젊고 역동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의 의원실들 평균 연령도 굉장히 젊어요. 네, 보좌관들도. 네. 의원실 보좌진들도 그렇고요. 일단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슈에 좀 대응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드럼통 아이디어도 저는 보좌진들과 함께 이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드럼통을 또 구해다가 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일종의 정치적인 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특히 1020, 30의 의견들이 아주 중요해진 이 시점에 가장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캠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른 곳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특히 정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선 레이스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뭐 빅텐트나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됐고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도 또 본인들끼리 권력 야합할 생각만 하는구나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 가령 뭐 사전투표 폐지라거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폐지 의견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중국의 내정 간섭이나 속국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지 선언도 함께 하셨었는데 그게 굉장히 또 화제를 많이 일으켰죠. 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한미동맹 관련해서도 과거에 백악관 볼튼 보좌관과도 함께 회동을 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자 그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종전선언을 두 차례 직접 미국에 가셔서 막았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동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정세, 양안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이런 외교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정치인도 거의 없거든요. 그 이야기도 하셨고 지금 중국이 서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다거나 그리고 중국인 투표권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실업급여 부당 수탈 문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편취 문제 같은 것들도 전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정책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지금 국민들이 우리가 소위 뭐 무당층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정치 무관심층 또는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문재인이 추진하던 종전선언을 나경원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 트럼프 정부의 존 볼튼 안보보좌관도 만나고 미국의 하원 의원들 수십 명을 설득해서 막아냈다라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러한 강점들이 잘 부각된다면 경선에서 예상치 못한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이 국민의힘 경선이 뻔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이변들이 나올 때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이은 뭐 단일화 이벤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재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기존의 어떤 정치 틀을 깨는 그런 선택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갈증을 가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후보,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끼리는 서로 비판하거나 욕하면 안 된다. 언젠가는 힘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보수의 원칙상 노골적으로 정부와 당원들과 대통령을 배신한 인물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선을 그어야 된다고 봤어요. 네. 그런 점에서 지난 일요일에 비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철우 그야말로 죽음의 조였는데 여기서도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에게 아니 중도 확장력 없는 거 아니냐. 보수를 위해서 양보해라. 출마 포기해라. 이 양자 대결하면 당신이 꼴찌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아픈 질문. 네. 한동훈 후보의 약점을 잘 건드린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보수 통합이나 나중에 후보 한 명이 나오면 어쨌든 그쪽으로 우리가 힘을 다 몰아줘야 되잖아요. 감정 안 상하고. 네. 네, 한동훈 후보에게 출마 포기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논평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의 조기 대선 상황을 초래했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염치가 있다면 아무리 권력욕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번에 저는 후보 출마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경원 후보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 중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네. PK와 TK 지역에서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 승리를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PK와 TK에서 이재명에게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의 대표성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지도 받지 못하는 후보다라는 말씀을 거듭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당내 세력들의 결 또한 굉장히 강남 좌파적인 성향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주류에 끼지 못해서 떨어져 나온 소위 떨거지 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온전하지 못할
못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캠프들, 가령 나경원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했었던 여러 이력들 또는 업적들을 떼어와서 본인들이 한 것처럼 허위로 장사를 사실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간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것이 나경원 의원인데 본인이 간첩법 개정을 추진했다라는 식으로 허위 선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빈약하다. 그리고 지지층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양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개딸과도 닮아 있다. 그러니까 뭐 갓딸이나 이런 단어들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지지 연령층 또한 60대, 70대 여성들의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도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후보와 사실은 저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한동훈 같은 사람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네. 이 보수 진영과 당의 헌신한 거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23년간 정치에 기여를 했었고 가장 어려울 때 전면에서 투쟁을 했던 투사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특히 네. 보수 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투쟁을 해왔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당하게 이제 날조된 영장으로 부당하게 체포를 하려고 했었던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면에서 싸웠던 장면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저지하고 투쟁을 했었던 분이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을 화양연화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인물이 우리 당에 입당한 것조차 저는 매우 비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경선 레이스에 있으면서 가령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도 굉장히 저급한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당의 위신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또 토론할 때 나경원 후보에게 질문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을 팔면서 또 이간질하려는 굉장히 토론 질문으로 나오기 부적절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제 생각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정치인이 아니라 아직 그냥 정치 셀럽 정도를 하고 싶은 사람일 뿐이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TK와 PK에서조차 이재명에게 뒤지는 유일한 후보가 한동훈이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도 확장성이라는 말을 지겹도록 많은 언론과 후보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허구냐. 양자 대결에서 한동훈이 계속 꼴찌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을 못 이겨요. 그러면 무슨 수로 이재명을 이깁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가장 먹음직스러운 요리감이다. 네. 한동훈이. 그 부분을 나경원 후보가 경선 토론에서 잘 지적한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재밌었던 게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약간 한동훈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다가 막판에 근데 이거 청년의 꿈에 청년들이 물어봐서 그러는데 키도 큰데 키 높이 구두 왜 그렇게 신냐? 뭐 머리가 생머리인지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지는 내가 유치해서 안 물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한동훈 캠프 사람들이 그야말로 막 난리를 치듯이 홍준표 네. 후보를 막 물어뜯고 막 이러는데 네. 제가 아침에도 홍준표 후보 만나서 오늘 인터뷰 다른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치인이 내용이 있어야지 이미지 가지고 정치하면 오래 갈 수 없다. 그 지적을 내가 애둘러서 한 건데 그 캠프에서 그렇게 난리치는 걸 보니까 뭐 참 그거는 아니더라라는 식의 말씀을 했어요. 네. 요런 지적, 요 문제,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은. 저는 저런 질문 당연히 홍준표 후보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안 하면 민주당이 반드시 들고 나올 질문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 당에서 가장 큰 어른이라고 저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이 그런 뭐 궁금한 것들 청년들이 물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과도하게 한동훈 캠프에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모에 대한 의혹들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치찬란했던 것은 신지호 씨인가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동훈 쪽에 있는 그분이 뭐 눈썹 문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홍준표 시장을 모욕을 하기도 했었는데 핀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심평 변호사께서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외모에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 뭐 가발이나 보정속옷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문제이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준 홍준표 후보가 저는 용기 있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니까 청년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동훈 후보가 부정을 했지만 지금 2030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율을 확인해 보면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만큼 반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한동훈 후보를 추종하는 추종 세력이 저는 홍준표 후보라거나 아니면 나경원 후보 같이 우리 당과 가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들에 대해서 모욕하는 장면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의 최측근인데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과거에 홍준표 시장을 비하하면서 내가 대구시장 출마해도 바로 당선된다라는 식으로 어이가 없죠. 네,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망스러운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배출되어야 할 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을 할 때 있어서도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었던 것이 대체로 수박 겉핥기식이거나 뭐 여러 가지 용어들 갑자기 외워온 거 아는 척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같은 우리 당의 고문이고 정치적으로 큰 어른이신 이런 분의 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저 사람에게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것보다는 이런 가장 원론적인 것들, 국민이 직관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정치인에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전 덤이라고 생각을 하고 웬만한 정치인한테는 외모 논란이 따라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방송 잘해, 나 말 잘해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면 사람들이 진짜 제가 민주당과 토론에서 이기나 지켜보는 거고요. 나 똑똑해요라고 내세우면 그래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보는 거고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경력이 뛰어납니다 하면 실제로 뭐 고위공무원을 했는지 네. 무슨 일을 했는지 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네. 한동훈 후보와 그 캠프에서 너무 이상할 정도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외모 장사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여성 팬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살펴보자라는 이 국민적 의혹과 여론이 생긴 거죠. 제가 퉁퉁하고 방송에 이렇게 넙대대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 제가 정치하고 방송하면서 외모를 뭐 강점이다라고 어필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 정치를 떠나서 진짜 미남이라고 알려진 오세훈 시장이나 홍정욱 전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외모 논란이 별로 없어요. 그걸 자기들이 안 내세우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오히려 외모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이 외모에 가려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외모적인 이점을 거추장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별로 내세우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아내의 맛 같은 다큐멘터리에서는 막 쌩얼로 등장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게 자업자득이 아닌가. 그리고 대선판이 어떤 판인데 오늘 아침에 홍준표 후보도 말했지만 그야말로 후보들의 전생애와 가족들까지도 빨가벗겨서 탈탈 털어버리는 게 대선판입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주당 한준호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머리 막 쓸어 넘기잖아요. 저는 가만 아니라 그러고. 그런 조롱과 수모를 민주당으로부터 당하기 전에 우리 진영 내부에서 밝힐 건 밝히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님 경우 생각해보면 검찰총장 사퇴했을 때 갑자기 줄리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인격을 어떻게 모독을 했어요. 네. 완전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그렇게 들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정도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대변인들이 나와서 페이스북에 한동훈 키 180 맞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말을 하니까 키 높이 신었을 때 안 신었을 때 키 비교 사진들 네티즌들이 더 많이 발굴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위시해서 본인들이 그냥 셀럽놀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연예인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대변인이라는 사람들도 키가 180이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궁금해합니다. 정말로. 무관심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슨 젊은 여성들에게 외적으로 어필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조금 역겨운 측면이 강한 거예요. 일반적인 정치 무관심층이 봐도 그냥 거부감이 본능적으로 그냥 드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자꾸 우리 당에서 당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의 체면에도 좋지 않아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비례대표로 공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김소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남 비하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영남당 되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뭐 영남 비하를 했었는데 중수청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런 지점들을 본인들이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도 감도 못 잡고 있는 것을 봤을 때 한동훈을 비롯한 그 세력들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토론할 때 한동훈 후보가 한미 관계에 기여할 방안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무슨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어서 한미 동맹에 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답변을 했죠. 근데 이 정치는 외교는 정치로 하는 거지 뭐 미국 변호사가 외교를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리고 또 그 자격이라는 게 미국 변호사 자격이 이제 JD가 있고 LLM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LLM은 그 자기 나라에서 자격 이제 법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가서 1년만 들으면 주는 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살짝 부풀리거나 과장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겉보기에 치중하는 그런 허세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굉장히 그런 빈약한 허세들이 묻어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제는 치워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홍보물이라고 무슨 핑크 색깔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고분 앞에 가서 무덤 근처에 나무가 있는 것은 참 신기하다. 이런 이상한 말하는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차 안에서 타고 새우깡 먹는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참 진짜 2030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그런 장면들 보고 전청조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자제가 되어야 되는 행동들인데 여전히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것은 권력욕 뿐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정치를 소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도 피로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나경원 후보,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는 서로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하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요 질문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발표될 4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 여론조사가 종료되고 오후 7시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 4강이 정해집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김홍, 나한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이렇게.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좀 경선 통과가 어렵지 않나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백지원 대변인이 생각하는 나경원 캠프가 전망하는 이 4강 구도 그리고 이렇게 4강이 짜였을 때 누구에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인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 1위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이고 결국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4위에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될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나경원 후보가 조금 늦게 출마 선언을 했다 보니까 처음에 여론조사에 집계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이런 정체성이나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국민들과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 절반 정도의 여론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빨리 치고 올라온 편이에요. 네. 그 출마 선언이나 준비가 늦었던 걸 감안해 보면. 네, 그리고 또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를 전체 다 비하한다거나 이런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발언 리스크들이 있었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살짝 눌변이기 때문에 발화 장면들이 이제 잡히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번 토론 때도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를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요.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4강 진출은 기대해봄직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결과는 끝까지 봐야겠지만 네. 지금 저희 수석 대변인인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2.5위를 목표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2위에 가까운 3위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강에 진출한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지지세는 또 금방 2차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김홍, 나한 구도로 4강이 펼쳐졌을 때 네.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면 네. 오히려 소위 말하는 탄핵 반대나 전통 지지층표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에게 갈라지고 한동훈 혼자 탄핵 찬성표나 이런 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올라와서 표를 갈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진다. 그래서 한동훈이 결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자기들끼리 막 그걸 떠들면서 막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백지원 대변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초짜들의 얕은 셈법이라는 생각이 초짜들의 얕은 셈법이다. 네, 한동훈
본인 자체도 그렇지만 뭐 박상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얕은 셈법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4강 진출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잊혀진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는 탄핵 찬반의 여부를 우리가 논할 게 아니에요. 이번 토론 때도 그런 걸 가지고 본인이 뭔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꺼내던데 지금 다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당에서 탄핵을 선동하거나 찬성했던 사람은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레이스 결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당원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무관심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3인 대결 구도 같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강 안에 든 이후로 한동훈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캠프에서도 그런 식으로 정말 믿고 있다면 정말 참 얕구나.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좀 남고 있고 또 지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3인을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가치의 결은 다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정체성과 가장 비슷한 사람은 나경원 후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중도에까지 매력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은 또 홍준표 시장도 그런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코어 지지층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강세이고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인지도 측면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비해서 또는 나경원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강에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 세 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적인 상황들에 대한 스탠스가 어떠냐가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 한동훈 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현상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애초에 중요한 문제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막상 이 4강 결선 구도가 펼쳐지게 되면 오히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의 경쟁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쏠릴 것이다 라는 게 우리 백지원 대변인의 분석이었고요. 아마 언론에서는 한동훈 띄워주기를 또 좀 하겠죠. 그게 조중동의 고질병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 4강부터는 TV 토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 유튜브가 아니라 TV를 보고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공식 방송으로 TV 토론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동훈 후보의 여러 가지 약점이나 감정적인 부분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경선판도 그냥 밋밋하게 진행되면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선전해 주는 것이 경선판에 감동의 드라마를 쓰면서 좀 국민의힘 경선에 우리 국민과 지지층 당원들이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4강 경선부터는 당원들이 50%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에 확정되신 당원분들은 아마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투표 링크가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클릭하셔서 직접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면 결선 안 가고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50%를 득표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경원 캠프의 전략은 혼자 50%를 얻기는 조금 어려우니 2등 안에 들어서 결선을 가서 역전 드라마를 쓴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대변인님? 네, 지금 현실적으로 50%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4강을 진출하게 된다면 2위를 목표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결선에 들어갔다. 이 자체가 하나의 이변이고 빅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측은 한 번에 그냥 끝내달라. 과반으로 그냥 이 본선 경쟁이나 또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달라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결선을 가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로 고성국 박사님 걱정된다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침에 고성국 TV 생방송하는 도중에 고 박사님이 잠깐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식을 찾으셨고 지금은 병원에서 여러 가지 촬영을 하면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라는 연락을 제가 고성국 TV 제작진에게 받았고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식을 좀 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정밀 검사가 끝나는 대로 고성국 TV 제작진들이 공지사항으로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하다라는 말씀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강 토론이 진행이 되면 저는 이제 후보들의 진가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과 1대1로 또 대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냐의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굉장히 조악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얕은 지식을 가지고 과시하는 수준의 이야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무게감 있는 홍준표 후보, 김문수 후보, 나경원 후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가벼워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김나홍 이 세 후보가 서로 다른 의견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령 네. 군대 문제 같은 경우에 홍준표 시장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모병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네. 이번에도 모병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이 정책을 받아줄 분을 돕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성 기초군사훈련을 도입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여성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도층에서 소구력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도층이란 이야기들을 우리가 소위 하지만 사실 정치 무관심층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좀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들이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4강으로 올라가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또 50%의 당원 투표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쭉 나경원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한 백지원 대변인과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재명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 대법원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재명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했다. 이거 사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3심 대법원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대법관 한 사람이 주심으로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어요. 이건 뭐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라는 또 졸렬한 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피 신청을 해? 그럼 우리 그냥 바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모든 대법관들이 이걸 의논하겠다. 이게 보통 기피 신청을 하면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고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또 다른 대법관에게 맡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예 그냥 그런 절차 생략하고 전원 합의체로 가버린 거예요. 요런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백지원 대변인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정치적 부담이 사법부 측에 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게 또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출마는 확정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강력하게 주장한 파기 재판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출마는 사실상 확정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이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또 후보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탄핵 정국 동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이제 땅에 떨어져서. 네.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래도 재판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거나 책임감이라거나 공정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또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우호적이거나 또는 편향적인 여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지금 사법부의 여러 기강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긍정적인 의미를 좀 찾자면 이게 그냥 대법원이 마냥 시간 끌기를 해줄 거였다면 이재명이 박영재 대법관 싫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심사를 하고 네. 또 그래 바꿔줄게 한 다음에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하면 이게 2심 무죄가 나왔잖아요. 근데 3심에서 2심과 다른 결과를 내려면 결국에는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전원 합의체로 갔다는 건 조희대 대법관과 우리가 이제 판사들 보수 성향, 진보 성향 나누는 게 좀 의미는 없지만 이게 수적으로 따지면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언제든 이 2심 결과를 뒤집을 준비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방금 속보로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네. 전원 합의체를 잡고 오늘 바로 기일을 진행했대요. 대법관들이 다 모여서 오늘 바로 이재명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일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다가오는 대선 이전에
이게 유죄가 확정되는 건 불가능해서 이재명이 선거야 치르겠지만 네. 대법원이 빠르게 움직일 경우에 대선 투표 이전에 네.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국민들이 야 이재명 유죄가 나오겠구나. 이게 대통령이 설령 되더라도 이게 유죄로 확정되고 재판이 진행되면 중간에 잘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어떻게 시간을 끌지를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특히 선관위원장이고 좌파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관위원장이니까 회피해서 이 전원 합의체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전 사례를 보면 충분히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대선 전국에는 꽤 유의미한 결과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대변인님?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치면. 네. 그렇다면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은 이미 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해도 그대로 강행을 할 것이고 이것이 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 이재명이 지금 기존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기존의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부여하는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제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이미 이들은 독재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점들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각제 반대고 오히려 행정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우리 당에서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김종인을 추종하는 김재섭 씨라던가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내각제 이야기를 하면서 민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우리가 모아둔 민의마저 민주당이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당선 취소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지금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참 관련된 기관들의 행태를 봤을 때 국민들께서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인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심판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 등으로 갔다는 것은 대선에서 선거에서 이재명을 심판하기만 하면 대법원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에게 단죄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2심의 이 허위사실 공표죄 무죄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판례를 인정하게 되면 네. 이제 정치인 중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을 사람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힘을 내서 기운을 내서 누가 되었든 이재명 대항마를 밀어서 이재명을 심판하기만 하면 저는 대법원과 판사들이 되게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이들이 앞장서서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지만 여론이 선거로 이재명만 심판하면 그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일 그럴 준비 정도, 그럴 사전 작업 정도를 지금 맞춰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지금 기재부의 예산권을 대통령실로 옮긴다. 이거는 대한민국 예산을 대통령 마음대로 이재명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초제왕적 대통령제가 되겠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 등의 의료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에 의사들이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네. 의료 파업하면서 정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은 더하죠. 의대 정원 합리화라는 게 말이 좋지 결국에는 의대 정원 이재명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공의대는 뭐냐? 지방에 특히 전라도 지방 호남에 의대를 지어서 호남 유지들 자식들 의사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대신에 5년이나 10년 동안은 그 지역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일종의 그런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법안인데 네. 의사들이 그동안 이 공공의대의 거품을 물고 반대했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가지고 파업하고 난리치고 지금 의사들에 대한 민심이 싸늘해졌는데 이게 그래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뭐가 바뀌느냐, 나아지느냐.
공공의대라는 의사들이 더 반대하던 괴물이 이젠 탄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견제 자체가 불가능한 190석을 독재 정당으로 휘두르는 이재명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이런 이야기 보면서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변인님? 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대 증원만 기억을 하시지만 다른 정책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까지 정부의 부담을 가지고 가면서 추진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정부 안정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이 가지고 나온 공공의대가 위험한 것은 이것은 문재인 때 그들이 추진하다 실패했던 어젠다입니다. 이게 의사분들이 가장 많이 경계하셔야 할 지점은 의사를 국가의 사유재산화하겠다라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국가의 종속된 존재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제한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의사를 언제든지 본인들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공적 재산 정도로 보고 취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에 근거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저는 공산화 작업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암흑기 당시에 문재인이 공산화 기반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무서운 것은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소득 그리고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입에서 공공의대 이 단어 자체도 여러분 틀린 겁니다. 의대 앞에 공공이 붙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귀속된 존재로 취급받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지금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때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공산화의 일환으로 이것은 가장 최우선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위험하게 봤었던 것은 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스틱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산업을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제로라는 망상을 가지고 문재인이 추종했던 그러니까 문재인이 추종했었던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정책들 그리고 이를 통한 공산화를 지금 결국에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같이 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플라스틱 제로 이야기하면서 종이 빨대 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종이 빨대도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신체에도 해롭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납득할 수 없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을 통해서 결국 피해를 본 거는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뿐만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로 사회 국가를 만들겠다라면서 더 강압적인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적이고요. 또다시 미세먼지를 우리 국민들의 잘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우리나라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산업을 규제하려고 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고등어 구워 먹을 때 미세먼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 있어서 이재명의 집권은 우리가 문재인 암흑기 때 느꼈던 그 정말 처절한 그들이 공산화를 시키려고 한 과정이 있어서 특히 저는 우리 세대가 그 공산화 체험을 했던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겪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압적인 공산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은 세계적 추세에 우리 자유진영 우방국들의 추세에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공산진영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들과 맞아떨어지는 지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진영 우방국을 잃는 결과가 마지막에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바이든 정부 민주당의 좌파들이 이제 이런 문재인과 유사한 정책들을 내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하나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자유롭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포스트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또 문재인 정부 때 그들이 했다가 중단됐던 것들을 더 강압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아셔야 하고 그들의 그런 강압적인 폭거의 결과가 결국에 첫 번째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공의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씨에 염려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어제 여러 방송국 기자들과 저녁 자리를 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통신을 빼버리고
통신을 그냥 과기부에 넘겨주고 방송위원회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느냐? 정부 조직이 바뀌면 지금 위원장인 이진수 위원장이 자동 해임이 된대요. 네. 그러면 이진수 위원장의 남은 임기를 지켜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방송위원회를 장악하고 방송심의위원회는 지금 유일임 위원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목으로 임명한 3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국회 몫이나 국회의장 목을 밀어 넣어서 숫자로 유일임 위원장을 밀어내겠다. 네. 그러면 한 달 안에 이재명이 집권하고 한 달 안에 방송위원회와 방심위원회를 이재명이 다 장악한다. 그럼 종편, 공중파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네. 유튜브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보수 성향 유튜브에는 방심위가 이제 심의를 해서 방송을 중단시키게 만든다. 채널 자체를 구글에서 내려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방송 3법 개정하면 온갖 시민단체와 이 언론노조 출신들이 KBS 사장과 MBC 사장, EBS 사장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KBS, MBC, EBS는 영원히 민노총 언론노조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일들이 불과 한 달 안에 일어날 거라고 방송국에 몸담고 있는 기자들이 다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걸 좀 국민들한테 처절하게 알리면서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그냥 완전히 좌파 소나기로 다 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절박하게 알릴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좀 알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애초에 이 탄핵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았어야 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란 정치인 개인에 대한 충성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상징하는 바, 시사하는 바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체제 붕괴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핵 선동에 앞잡이 노릇을 했던 한동훈, 그리고 또 대놓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혔던 안철수, 이런 분들은 양심이 있으면 우리 당의 후보로 나오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들 네. 또한 이재명 부역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이재명 부역자들 또한 대한민국의 체제가 붕괴되는데 기여했던, 저는 사실상 굉장히 그 난신적자라고 전환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몇 수 위에서 굉장히 교활하게 이미 판을 짜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내부에 우파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을 흐리고 있는데 그것조차 제어를 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들의 교활한 수에 걸려들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 과정이 우리의 가치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욕설을 하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만 한다고 해서 그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진 않죠. 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방통위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깊이 알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방송과 통신 부분을 그들이 장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처럼 또다시 우리가 문재인 때 겪었던 것처럼 무조건 이재명을 칭찬하는 이야기들만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라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고 어떤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방송통신이 전부 다 어용 작업이 들어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가적 불행이기도 하고 국민 개개인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런 지점들을 또 많은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위기 상황이고 절박하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말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잠깐 지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그때 무슨 청년 MC들이 나와서 네. 밸런스 게임 한다면서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가 될 거냐 자동차 바퀴가 될 거냐, 평생 하나의 음식만 먹을 수 있으면 뭐 김치 없는 라면을 먹을 거냐 뭘 먹을 거냐, 이런 질문을 대선 후보들한테, 특히 지금 우리가 이기면서 하하호호 대선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망하게 생긴 걸 지금 막겠다는데, 이거 대답 안 한 후보가 딱 2명이에요. 홍준표, 나경원. 네.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이런 것 좀 청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청년들이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고요. 네. 청년에 대한 대표성도 없는 인물인데 이게 청년이란 단어 팔면서 그런 거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억지로 젊은 척하고 막 하는 거. 대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상한 질문하고 있고 MBTI 갑자기 얘기하는데 MBTI 유행 끝났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 때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구력이 있었던 것이지 언제적 MBTI를 가지고 와서 또 신선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특히 그 바퀴벌레 바퀴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을 바퀴벌레라고 전제를 하고 어떻게 소탕할 것인가를 차라리 물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출마한 후보들을 모욕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역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나경원 후보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뭐 아나운서라거나 아니면 당에 있는 대변인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적이면서도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들을 이벤트랍시고 끼워넣은 의도가 무엇이냐. 경선 자체를 희화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4강이 확정이 되고 진행이 되면은 그 해당 청년 MC 같은 분들은 삭제가 돼야죠. 애초에 저는 의복이나 이런 것들도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봤고 1분씩 말씀하시는 것 그거 미디어 데이트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진행할 때도 굉장히 좀 무례한 태도들이 많았어요. 후보 개개인에게 무례한 태도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 전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과거에도 우리 당이라거나 그 전에 이제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청년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받고 욕을 먹었던 것이 정말 청년들이 인정도 할 수도 없고 공감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갑자기 나이만 어리다고 청년이라고 내세운 다음에 청년팔이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누가 요새 바퀴벌레 바퀴 그런 질문 전 듣도 보도 못했고 그러니까요. 네. 대학생들이 정말 불쾌해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청년팔이 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장면들 저는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4강 그리고 결승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장면들은 삭제되어야겠다. 그리고 진행하는 그 당 대변인 진행을 하시던데 그런 진행자들이 그냥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하는 분들 청년이든 당 대변인이든 과거 특정 후보에게 매우 편향된 어떤 네. 인식을 그것도 보여줬던 문제죠. 분들 그것도 사실은 공정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MC 같은 경우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 그리고 탄핵을 선동하고 찬성하는 글을 그냥 게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개파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만들었던 청정학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청정학이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진행자로 맡기는 것도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피조 토론 같은 경우에 호준석 대변인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대변인이 진행하면서 했던 멘트들 또한 저는 편향성이 사실 느껴지긴 했습니다. 좀 부적절했다. 네네. 네. 한동훈 후보와 좀 더 가까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오늘 또 결과 발표도 지금 2차 경선 결과 발표도 뭐 윤희석 대변인이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 당직자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한동훈 측과 가깝지 않습니까? 한동훈 캠프 대변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그런 네. 것들이 글들이 또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잘못된 것 같다. 당에서 중립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인물들은 앞으로의 장면에서라도 삭제되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누가 발표할지 모르지만 특정 캠프 관계자는 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럼 공식 당의 행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1차 경선이 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만 전화 안 온다, 전화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4강 2차 경선부터는 네, 여러분의 폰으로 모바일 링크가 다 문자로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투표를 직접 하실 수 있다. 당원인 경우에는 네, 그런 말씀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의 후보 4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또 언론과 국민의 시선은 바깥에 있는 한덕수 대행에게 많이 쏠려 있는 감도 없잖아 있어요. 네.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이제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안 하는 것도 매우 이상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한덕수 대행의 등판론, 대망론 백지원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등판론은 여의도에서 만든 대망론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중도에 소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또 취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바이든과 이미지가 외적으로도 많이 겹칩니다. 바이든? 네. 여러 가지 발성이라거나 여러 이미지 측면에 있어서 바이든과 같이 바이든에 대해서 나이 이슈라거나 건강 이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고 이재명과 이제 1대1 토론을 하는 구도를 상상을 했을 때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대선에서 여러 가지 대망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뭐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안철수 후보도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분인데 저는 이런 문법들이 유효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을 이기기 위한 방법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출마는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정말 지금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여론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작을 해서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했다면 수렴해서 출마하려 했다면 저는 진작 이제 국무총리직에서 내려오시고 국민의힘 경선을 치렀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부전승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당원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에서도 지금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게 아닌 상황에서 자꾸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림을 짜는 이런 이야기들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자칫 국민들께 그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을 막지도 못했으면서 또다시 권력 계산만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국민의힘 경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 진짜 국민들의 어떤 이 절절한 마음을 받아서 나라 막는 걸 막을 수 있는 후보인지 가리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다. 그게 지금의 우선순위이고 우선 과제다라는 이야기 백지원 대변인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경원 캠프 대변인으로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지켜보시는 분들에게 나경원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이제 4강에 가게 될 텐데 저는 4강 간다고 보거든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전해주시죠. 나경원 후보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 4, 5개월간 국민들께서 정말 뜨겁게 가장 추운 겨울에 외쳤던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체제 전쟁이다라고 나경원 의원이 직접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경원 후보에게 힘을 꼭 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합류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맥에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조건 때문에 합류를 했었는데 세 가지를 꼭 추진하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 여성 기초군사훈련 이 이슈는 탄핵 정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직접 형성해서 요구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도 공약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중국 관련한 이슈들 여러 가지 이슈들 중국인 투표권 문제 이 중국인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셨던 분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발의하셨던 분도 지금 나경원 의원도 함께 하셨었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댓글 국적 표기법도 나경원 의원이 발의했던 것이고 지금 간첩법에 대해서 기존 북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외국으로 넓히는 것 그렇게 해서 중국 간첩이든 무슬림 간첩이든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던 대표 발의를 했던 사람 또한 나경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공유하고 있었던 문제의식에 대해서 진작부터 싸워왔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양안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올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이미 연구하고 논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서 한미 동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뭐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뭐 영어 인터뷰 장면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이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어가 유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느냐 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랫동안 한미동맹에서 연결 핵심 축으로 기능을 해왔었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공약이 있는데요. 공정한 기회에 대한 요구가 우리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책화가 된다거나 제도화가 되는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는 입시의 공정성 그리고 취업에서의 공정성 두 가지가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입시 공정성을 위해서는 수능 100% 전형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했었던 서울론 그것은 이제 세금으로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일종의 장학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은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정책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무 네. 일자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원샷으로 이제 우리가 해제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저희 공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백지원 대변인과 함께한 화요일 정치펀치 다양한 정치 현안, 국민의힘 경선 소식과 또 이재명 재판 진행 소식 등등까지도 다뤘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위험할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TV가 그 역할을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2시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과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